사실 좀 고난 주간 때 오셨으면은 이 옆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이제 구경도 하셨을 텐데 올해는 벚꽃이 너무 일찍 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딱 4월 3일 날 이제 비 오면서 벚꽃들이 다 졌거든요. 예년 같으면은 딱 이때쯤이 사실 이 벚꽃이 만개해서 꽃이 좀 아름다울 때인데요. 사실 이 길 넘어가면 옥천으로 가는 그 길이고 이 길 따라서 옥천으로 이제 가는 분들 또는 이 벚꽃 구경하시는 분들이 지나치는 길이에요. 근데 이 벚꽃 너머에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오시면서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이곳은 산내 곤령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산내 곤령골이라는 이름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원래 이 장소는 이 지역은 임금님의 곤룡포에 유사하다, 곤룡포를 닮았다 해서 곤룡이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곤룡이라는 이런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아직도 이 길은 곤룡로로 불리면서 그 지명이 이제 담겨 있는 거고요. 이 옆에 흐르고 있는 냇가는 곤룡천입니다. 그리고 곤룡로를 따라서 이제 옥천으로 넘어가는데 터널인데 거기가 곤룡 터널이에요. 근데 제가 몇 차례 곤룡 발음하다 보니까 혀가 무척 어렵죠. 그러니까 곤룡이라는 말이 부르기도 어렵고 한국전 당시 민간 학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곳에서 사람들의 뼈들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뼈제, 이 고기 넘어가면서 이제 뼈제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곤룡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좀 편하면서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뼈들의 영혼이 있는 골짜기 해서 이제 곤령골 부르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행정구역으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산내 곤령골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곤령골이 만들어진 이제 사연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긴 골짜기에 묻혀서 목숨을 잃었던 장소다. 그래서 이 앞에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먼저 와보셔서 이제 둘러보셨지만 그런 수천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흔적들을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죠, 지금은요. 과거에는 이곳이 교회 건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밭으로 쓰였던 경작지로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그 사건 현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2000년도에 이런 비석을 하나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 비석을 보시면 대전형무소 정치범 및 민간학살 집단 1학살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살지라는 것은 또 다른 학살지가 있다는 거죠. 이 골짜기를 따라서 2학살지, 3학살지 저 위쪽으로 1km 전방까지 8학살지까지 있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긴 구덩이들을 한 줄로 막 쭉 이었을 때에도 수백 미터에 달한다라고 해서 산내 곤령골,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던 것이죠. 그럼 왜 이 민간 학살지로서 이곳을 이제 택하게 됐을까? 혹시 목사님들 골로 가다, 골로 보냈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거나 또 쓰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골로 가다라는 것은 너 까불지 마, 까불면 골로 보낸다 이렇게 농담 삼아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농담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골로 가다라는 어원 중에 하나가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당신을 죽여버린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한국전쟁 후에. 정말 이곳은 양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곳이 학살터로 사용되었는가? 바로 골짜기로 끌려가서 사람을 죽였을 때 외부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전뿐만 아니라요, 청주에는 분덕골이 있고요, 우리 공주에는 왕주 살구쟁이가 있는데 거기도 막 깊은 골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죽였죠. 대구역 경사는 코발트 광산을 학살터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깊은 산속 골짜기에 민간 학살터가 있는 이유는 그런 끔찍한 전대 범죄를 숨기기 위한 장소였던 것이죠. 2000년대 설치한 이 비석에는요,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 곤령골은 1950년 7월 초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제주 4.3 여수 사건 관련자, 우리가 익히 들었던
한국사의 대표적인 사건,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이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연유로 바다 건너 제주섬 사람들이 낯설고 이 울설은 대전까지 끌려와서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 남노꽃, 여수, 순천, 광해, 구례 사람들이 왜 이곳 대전까지 끌려와서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 그것은 대전 형무소, 대전 감옥이 갖고 있었던 특성 때문입니다. 1919년 일제에서 대전 감옥은요, 서대문 형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부 지역의 정치범 수용소로 설치가 됩니다. 그랬던 정치범 수용소가 해방 이후에도 똑같이 재사용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이런 사건 중에 대표적인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 여수 사건 관련자들이 그 대전으로 끌려왔던 것이죠. 1949년 7월 달에 제주 4.3 사건 과정에서 초토화 작전에서 목숨을 거쳤던 사람들이 군경에 의해서 잡힙니다. 2,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잡혀서 불법재판을 받는데요. 이 사람들을 수감할 수 있던 시설은 제주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형기에 따라서 20년 이상 장기 수들은 서울로 보내고요. 15년형은 대구형무소, 7년형을 선고받은 300여 명의 제주도 사람들이 이곳 대전형무소로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성들은 전주형무소로 끌려가고요. 미성년자, 청소년들은 인천소년형무소로 끌려갔다가 그 후로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 1950년 6월달에 항구전이 발발했는데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죽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에 앞서서 여순 사건에 참여했던 14인도 군인들이 제주 도민을 학살하는 그런 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봉기를 일으켰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혀서 끌려온 곳이 또 대전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대전인가? 여수에서 잡혔던 14인도 군인들은 보통은 그 이제 도청 수재지인 광주에 군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광주도 똑같은 호남이라는 그런 정서적인 부담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고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규모의 군인들을 수송시킬 수 있었던 호남선 철도가 있었던,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감시킬 수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 대전형무소로 이 사람들을 끌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대전지방법원에 임시군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여순 사건 관련자 14연대 군인들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또 대전 감옥에 수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죽여버린 것이죠. 전쟁 났을 때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 저수자들, 특히 정치범, 사상범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가 말이죠. 아무리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국가는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설사 그들이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은 7년형, 15년형 정해진 형기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지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렇게 끌려와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분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70년이 지나서 재심을 속에서 재심을 했는데요, 다 무죄가 나옵니다. 당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조치로 끌려왔고 수옥당했고, 그런 것들이 불법성이 인정받아서 지금 무죄를 선고받는데 이미 그들의 목숨은 불법적으로 국가 공권력이 빼앗긴 상황인 거죠. 이런 민간 약살에 관련된 이런 증거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파렴치한 정권이 하더라도 자국민을 불법적으로 학살하는 것들을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공식 문서로서 남기는 것들은 비상식적이고 자기 스스로의 이런 불법성을 입증하는 거죠. 그런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 또는 사진 증거, 이런 문서 증거들이 제대로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하고 50년 가까이 되던 1999년에요. 이곳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에 있던 미국에서 주정의 보고서와 18장의 사진이 발견됩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간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었던 그러한 장면들이 18장 사진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고요. 보고서에는 누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죽였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옆에 건물에 붙어 있는 그런 사진들이 그 증거들인데 그쪽으로 가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난 후에
거의 뭐 2달 이상, 석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1950년 9월 25일자에 미군은 여기다가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와 18장의 사진을 첨부해서요, 일본을 거쳐서 미국 육군성으로 정보를 보고하는 거죠. 2장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난 후에 형무소 재소자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석방될 우려를 방지하려고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몇 주 동안 처형되고 있다. 대전 형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요. 그런데 이곳 대전에서는 7월 첫 주 3일간 1,800명의 정치범들이 처형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처형명은 누가 내렸냐? 의심할 여지 없이 탑 레벨 최고위층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보고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미군들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이 보고서의 가치, 보고서의 어떤 이제 신뢰성들을 등급을 매깁니다. A부터 F까지의 등급을 통해서 정보로서의 이제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면 A 등급이고요. F는 진짜 말 그대로 F학습처럼 신뢰도가 적은 겁니다. 정보로서의 가치는 1부터 7까지 나타나는데요. 1은 정말 정보로서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는요, A-1 등급입니다. 정보로서의 가치도 높고 신뢰도도 높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밑에 있던 주민들은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죠. 왜?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땐 빈 트럭이란 말이죠. 몇 날 며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너도 빨갱이냐? 라고 하면서 처벌을 두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쉬쉬하고 있던 이런 사실들이 99년도에 드러났던 미군의 보고서와 사진 속에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은 논산읍이라고 쓰여있는 트럭에서 경찰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서 먼저 내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주민들이 있죠. 저 사람들이 정말 논산에서 끌려왔는지 아니면 저 트럭만 논산에서 가져와서 대전 형무소 재소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민간인으로 보여집니다. 그 옆에는 이미 철모를 쓰고 있는 헌병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을 끌려간 곳에 앞에 보면은 긴 구덩이가 파여져 있고요. 이 긴 구덩이 앞에 지역의 청년단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번쩍 들어서 그 구덩이 앞에 엎어놓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경찰과 군인들이 다가가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등허리를 밟고 군홧발을 밟고 총구를 뒤통수에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당시 군인들 20살 안팎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이보다 나이가 좀 많지만 그래도 20대, 많아야 30대 그런 청년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국민을 지켜야 될 이 무기로 국민들을 쏴서 죽이라는 이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대요. 왜? 뒤에 있던 지휘관이 너 그 방아쇠 안 당기면 내가 이 권총으로 널 쏘겠다라고 위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장면이 사진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있던 지휘관이 권총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뒤편에 있던 지휘관은 정말 권총을 치켜들고 있어요. 군홧발로 등허리를 밟고 일어나지 못하게 결국은 등허리를 밟고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이 군인과 경찰들, 그들의 총에 민간인들의 무고한 목숨을 불법적으로 앗아갔기 때문에 이 군인과 경찰들은 가해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명령에 의해서 발포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까. 다만 이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전제로 한다면 말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사살까지 합니다. 확인사살했던 증언들이 있었는데 실제 권총으로 확인사살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구덩이에 번쩍 들어서 구덩이를 가득 채우죠. 그 구덩이까지 내려가서 살았는지 또 죽었는지 확인사살하는 장면들. 이 사진은 그 구덩이의 규모를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데요. 사람 키 높이의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2, 3m 너비의 구덩이죠. 길이는 꺾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작은 구덩이는 2, 30m짜리 있었지만 긴 구덩이는 100m, 심지어는 200m 가까운 구덩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서 도대체 이 구덩이가 어딜까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진만으로는요, 이게 대전의 권력골인지 청주의 분토골인지 공주의 왕초 살구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 18장의 사진 중에서 간신히 그래도 이곳이 맞다라는 증거는 이 3장의 사진이 같은 장소다라는 걸 통해서, 특히 이 사진을 통해서 뒤에 있는 산세를 통해서 이곳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 구덩이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유해 발굴을 이제 몇 차례 진행했는데요. 유해 발굴을 하면서 이제 땅에서 파고 그 뼈들을 수습할 거 아니에요? 뼈들을 보면 수십 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단단한 뼈 일부만 남고 다 삭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체 신원을 밝힐 수는 없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단단한 뼈도 삭게 만들 이 세월 속에 돌덩이는 썩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진에 보시면요, 바위 덩어리들이 몇 개가 보여요. 동네 청년들, 주민들 동원해서 이 구덩이를 파냈는데요, 이런 무거운 돌은 들어 올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대로 구덩이를 판 채 여기다가 사람들을 집어 던지고 흙으로 묻었다라면 그 수십 년 세월 속에 뼈들은 삭을지라도 이 돌들은 남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 판 구덩이에서 이 바위들을 찾아봤던 건데요. 그런데 그 이 세 개의 바위가요,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진의 현장이 바로 이 줄이 쳐 있는 이 구덩이, 이 줄은 유해 발굴을 했던 그 구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해 발굴 그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았는데요. 이 구덩이가 사실은 저 뒤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구덩이가 꺾이는 부분은 저기 지금 이게 펜스가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저 산의 모습이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중에서 유해 발굴의 목적지, 그 현장을 찾지 못했지만 반대로 유해 발굴을 통해서 사진의 현장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레벨 최고의 층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국민을 죽이라고 명령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층은 누구였을까? 이 현장에 있던 저 군인, 철물 쏘는 헌병 지휘관이 탑 레벨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생각해보면 최소 국방부 장관, 더 나아가선 군인들의 통수권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이었을 텐데요.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버리고 대전으로 피난 온 다음 날부터 대전에서의 행사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있었던 이 공간, 이 지역에서 자신이 지켜야 될 국민들이 자신의 통수권을 받았던 군인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무고하게 수천의 목숨들이 죽임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 없었고, 모르고 있다라면 더 큰 문제인 거죠. 통수권을 빼앗긴 거예요. 군이 대통령의 명령도 받지 않은 채 총기로서 국민을 죽인 거예요. 쿠데타죠. 근데 한국전쟁에서 쿠데타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진을 찍고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미군이었습니다. 그럼 미군은 책임이 없나요? 미군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한국 정부의 문제야. 우리는 내정 갈수할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보고만 있었고 보고서만 썼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군사 통제권을 당시 미군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이러한 보고서와 사진을 기록하면서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50년 가까이 비밀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이 일으킨 범죄가 아니다라는 증거로서, 왜? 여기에는 미군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한국 군인과 경찰의 가해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런 증거로서 확보하고 이것을 비밀리에 보관해놨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은 그 한국전쟁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여기도 영어로 되어 있는 신문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발간했던 데일리 오퍼라는 신문의 보도입니다. 앨런 위닝턴이라고 하는 기자가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한국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현장까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앨런 위닝턴은 저 미군처럼 학살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요, 학살이 끝난 직후 1950년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이곳에 와요. 이미 학살은 다 끝났죠. 깊고 긴 구덩이는 이미 다
안매장된 시신들을 위로 덮여 있었는데요. 그 위로 삐쭉 튀어나온 팔과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죠. 그 구덩이가 얼마나 컸냐? 작은 건 20-30m고 긴 건 100m, 200m짜리도 있다. 몇 날 며칠 사람들이 실려갔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1950년 8월 9일 데일리워커 일면에 기사를 싣고요. 그것만으로 안 돼서 나중에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그해 9월 달에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16숫자의 조그만 팜플렛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끔찍한 학살을 US 벨젠 인 코리아, 한국에서의 벨젠 수용소라는 타이틀을 걸기도 했죠. 벨젠 수용소는 나치 수용소 중에서 대표적인 수용소인데요. 안내 일기를 썼던 안네 프랭크가 수감되어 있던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거기보다 더 끔찍한 곳이 대전 낭월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끔찍한 학살의 책임은 미군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통제를 미군이 갖고 있었고 한국군이 썼던 이 총기유 다 미군이 준 거 아니냐? 갔더니 미군이 제공했던 M1, 탄피, 총알들이 질려 있었고 심지어는 양담배들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이런 증언과 사진들을 기록했는데요. 이 세 장의 사진은 당시 보도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한참 후에 앨런 윈턴이 사망한 후에 이 기자 유품을 보관하고 있던 영국의 셰필드 대학교에서 발견해낸 사진들입니다. 봤더니 요 사진 보니까 아까 미군이 찍었던 사진하고 유사한 사진이죠. 예. 같은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쪽으로 잠깐만 보시면요. 이 산의 능성이가 여기서 보시면 왼쪽 능성입니다. 위에 있던 이 산이 말 안장처럼 되어 있는 산인데 양측 사진 다 이 끝부분이 잘려버렸어요. 예. 만약에 이제 말한장처럼 그 부인 모습들이 다 포착됐더라면 바로 한눈에 알아봤을 텐데 여기서 잘려가지고 나중에서야 산세가 똑같네 라는 것을 통해서 같은 장소다 라고 알게 됐던 거고요. 이 사진은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래를 향해서 봤기 때문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저 산이고요. 저희가 있는 쪽이 이 밑에 부분입니다. 미군들이 사진을 포착했던 공간인 거죠. 앨런 윈턴은 저 위쪽까지 올라가서 요 부분도 학살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뭔가 가리키고 있고 옛날 옥처럼 넘어가던 길 옆으로 풀들이 사라져 있는 빈 공터. 이곳 또한 학살터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곳에서 유해가 매장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면서 이 도로 건너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다가 간신히 작년에 흔적을 찾았습니다. 200m 구간에서 한 120m 정도의 구간을 확인을 했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새로 난 도로 아래에 좀 편입돼서 나중에 추가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산내 골룡골에서는 미군의 기록에 의하면요 3일간 1,800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이 3일 내에 그친 게 아니라요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여일간 지속됐었어요. 그래서 앨런 윈턴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7,000명까지 희생됐다라고 보도를 했었고요. 국가기밀어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군의 A1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소 1,800 이상이 희생됐을 거라고 보여진다라고 밝혔을 뿐이죠. 수천의 민간인들이 이곳 골룡골까지 끌려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긴 구덩이에 수천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차디찬 그 구덩이 속에 묻혀 있었죠. 그 세월은 단단한 뼈를 다 삭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죽은 이가 남긴 뼈들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2007년도부터 이곳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을 했는데요. 2007년도, 2015년도, 그 다음에 2020, 21, 22 총 크게는 5번의 유해 발굴을 했었습니다. 유해 발굴의 과정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민간 차원에서 2015년도에 저쪽 소나무 뒤편으로 좁은 구간을 발굴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때 유해 발굴에 참여하면서 지금 이런 해설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이 유해 발굴 과정들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하는 역할들을 맡으면서 이 같은 사진들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충격을 줬던 사진 한 장입니다. 단단한 머리뼈 두개골만 남아있고 나머지들은 다 흙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형체가 단단한 흙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옆에 탄피가 나와요. 그죠?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으니까 총알이 나오는 것은 이해되는데 탄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가까이서 총을 쐈다는 거죠. 근접사살, 확인사살의 증거인데요, 이 총은 누가 쐈나? 경찰과 군인이에요. 근데 경찰과 군인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로 불법적으로 국민을 학살하는 데 썼다? 국가는 무엇이죠? 국가는 왜 이래야 되죠? 라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알리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이제 뭐 전쟁을 끝내는 일, 분단을 극복하는 일, 평화 통일, 더 나아가서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해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2020년도에 국가차원의 유해 발굴이 시작됩니다. 2007년도에 진실 화인에서 시도했던 유해 발굴은요, 긴 구덩이를 하지 못하고 저 산 쪽에 있는 몇 개 구덩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곳은 사유지였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에 그 토지 소유주들이 유해 발굴을 거절하니 국가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저 산 쪽에 쓰지 않는 땅에서 발굴을 해서 34구의 유해를 발굴하는데 그쳤던 것이죠. 근데 진실화인화가 해산하고 유해 발굴 작업들이 방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민간단체들이 유해 발굴을 촉구하는 그런 시도로서 2015년도에 유해 발굴을 진행했었던 거죠. 근데 20구의 유해를 일주일간 발굴한 채 다시 구덩이를 메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우기 전에 보시면 벽 쪽으로 뼈들이 다 박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건 민간이 감당할 규모도 아니었지만 죽인 건 국가인데 왜 이것을 민간이 수습하죠? 국가 차원의 발굴을 촉구했고 그 결실로서 200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개년도에 걸쳐서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좁은 구덩이에 어마어마한 뼈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뼈밭을 형성할 정도였죠. 함께 뼈들과 함께 단단한 금속 물질 탄피들이 즐비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탄피들은 M1 게런드라고 하는 총기의 탄피인데요, 이 M1 게런드는 주로 당시 군인들이 썼던 총기들이고요. 이 옆에 조금 작고 얇은 총기는 카빈 소총, 주로 경찰들이 썼었습니다. 주된 가해자가 군인과 경찰이다. 이 뭉툭한 탄피는 지휘관이 썼던 권총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 확인하는 장면들, 증언도 있지만 사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함께 단추들도 나오는데요, 단추들이요 비슷해요. 이야기는 집단 수용 생활을 했을 재소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두개골이 난 조그만 총구는요, 가까이서 총을 쐈다는 또 다른 증거죠. 왜냐면 총은 발사하게 되면 원심력을 받아서 회전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멀리서 맞으면 총구가 크거든요. 그런데 두개골이 나는 구멍이 작다라는 것은 가까이서 맞았다는 또 다른 증거고요. 치아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치아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희생자들의 연령대입니다. 사람의 치아는 유치가 빠지고 나면 17살, 18살까지 치아가 자라면서 이렇게 뿌리가 자라야 되는데요, 뿌리가 자라지 않은 치아도 나왔다는 것은 미성년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아마 미성년자들 중에서 국민보도명에 가입한 희생자의 이들이거나 아니면 인천 소년 형무소로 끌려갔던 제주 청소년들이 인천에서 수원을 거쳐서 남쪽으로 이감이 됐는데요, 수원까지의 모습은 포착되지만 그 다음에 사라져버려요. 아마 이들이 대전까지 끌려와서 좀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정을 하는 부분이죠. 국가가 저질렀던 전쟁 범죄, 국가가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되겠죠. 반성의 첫 번째는 국가 차원의 진정 어린 사과, 사죄죠. 두 번째는 진상 규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해 발굴이죠. 이런 과정들을 그래도 느리지만 오래된 시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전쟁 범죄가
대전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 모아서 이곳 산내 골령골에 평화공원을 국가천연 조성하기가 있다라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곳에서 농사짓는 경작지였는데 그걸 국가가 매입해서 조만간 평화공원으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전까지 유해 발굴을 다 끝내려는 시도들을 해왔고요. 작년까지 대부분 유해 발굴은 끝마친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곳에 들어설 대략적인 이제 평화공원, 가칭 진실과 화해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긴 한데요. 그러한 조감들을 통해서 향후 이곳 산내 골령골이 지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반성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와서 이런 끔찍한 전쟁 피해들을 배울 수 있는 평화인권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공원이 들어서는 것이 반갑기도 하면서 사실은 어쩌면 그 현장을 또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좀 찾아주신다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산내 골령골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뜻깊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